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자 되는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저는 전업주부이면서 투자자이고 매년 절약으로 1,000만 원 이상, 투자로 1억 원 이상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외벌이 월급 235만 원이었고 이때 모은 돈 한 푼 없이 정말 빚만 7천만 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7년 만에 순자산 13억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책 부자로 가는 브릿지를 작년에 출간하게 되었고요. 절약 재테크 모임 브릿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산을 늘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자산을 늘리는 세 가지 스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절약 습관 기르기, 두 번째가 종잣돈 모으기, 마지막으로 이 종잣돈을 불리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절약 습관 기르기는 가계 정비로 새는 돈을 막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걸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건데요.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돈 공부를 해두는 겁니다. 그 모아둔 종잣돈으로 투자를 단행해서 자산을 불려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돈, 왜 모으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 모으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목표 세우기입니다. 이 목표는 동기부여 수단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기기 앞서서 이 동기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중간중간 하기 싫어지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동기부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 목표를 위한 예산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나는 뭐 자산을 10억까지 만들 거야 아니면 내 집 마련할 거야 이런 식으로 큰 목표를 하나 세워두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려면 일단 당장 1년 동안 내가 뭐 1,000만 원을 모으겠다. 1,500만 원을 모으겠다. 이런 세부 목표를 세워두는 겁니다. 목표를 일단 세웠다면 내가 정말 그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상태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나는 1년 동안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돈 모으기의 핵심은 이 습관 들이기와 스트레스 받지 않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입은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세후 월급이 얼마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명절상여라든가 성과상여, 뭐 연차 보상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다 더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작년 1년 동안 얼마 정도 벌었는지를 참고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지출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매월 나가는 고정비와 변동비 얼마인지, 그런 다음에 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비정기적인 경조사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봐야 돼요. 가계부를 쓰지 않고 있던 분들도 직전 3개월치 카드 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보고 파악을 해보면 돼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부채가 얼마인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카드 할부를 포함해서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출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이자율과 상환 방식 어떤지까지, 뭐 거치식인지 아니면 원리금 상환인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단 쫙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루라도 빨리 갚아서 없애야 할 빚과 활용할 빚으로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부터 결심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는 카드 할부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 무이자라고 하면 큰 금액도 당장 나가는 돈을 쪼개서 나가기 때문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나의 주머니를 열게 되는 거예요. 식기세척기를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지금 당장 카드 할부를 먼저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이 모이면 사는 걸로 해야지 미리 이렇게 사다 보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게 식기세척기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뭐 좀 부담이 되는 가격대의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할부로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쌓이죠. 그러면 매달 나가는 돈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번 달 월급이 카드값으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드 할부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얼마 벌고 있나? 이렇게 뭐 월급 200만 원이면 곱하기 12달, 명절상여, 성과상여 다 작년 기준으로 파악해서 뭐 얼마 해서 1년 수익 금액이 2,850만 원이다. 그러면 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직전 3개월치 소비 내역을 보고 이제 참고해서 써보는 거죠.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 보험료, 뭐 통신비, 공과금, 대출이자, 뭐 유튜브 구독 서비스 이런 거 요즘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런 거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써보시고 변동 지출은 뭐 생활비들, 일상생활에 쓰는 뭐 식비, 의료비, 뭐 의료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비 나가게 되죠. 그런 거랑 연간 비용이라고 하면 뭐 부모님 생신이라던가 명절 용돈 정도 드리는 거 이제 이런 매달 나가진 않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꼭 나가야 되는 돈들 파악을 해서 써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 있으실 거고 집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재산세라든가 뭐 이런 게 이런 세금 같은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것들은 파악을 해서 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얼마가 지출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직전 3개월치 지출 내역을 파악하다 보면 충격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 과제를 내줄 때마다 다들 두려워하세요.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자기는 이렇게 돈을 쓴지는 몰랐는데 살펴보니 내가 정말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충격에 휩싸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충격을 한번 받고 나면 아, 내가 정말 쓸데없는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구나.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아깝게 흘러나가는 돈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석하는데 시간도 좀 걸릴 거예요. 3개월치 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지만 이 과정은 꼭 거쳐야 돼요. 이 대출은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대출은 언젠간 갚아야 될 돈은 맞죠. 근데 저는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 종잣돈을 모으는 분들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히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저축 이자보다 이율이 더 비싼 대출을 모두 먼저 갚는 게 맞아요. 하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먼저 상환해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카드 할부, 그 다음에 카드론. 이걸 제일 먼저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약관 대출 이런 거 받으신 분들 이거 상환하시고 학자금 대출도 매월 일정 부분 쪼개서 빨리 상환해 나가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7%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랜 시간 동안 갚지를 못해서 이자로 낸 비용도 꽤 컸었는데 이렇게 고리의 대출은 먼저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같이 이자가 좀 싼 것들은 보유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 이자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로 기업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대출을 했다고 해서 이걸 계속 다 갚아버리면 그만큼 투자할 돈이 없고 그러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에서 이 쓰고 있는 돈을 뺀 돈을 나머지 저축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파악을 했으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30대 미혼 직장 여성이 제 사촌 동생을 대상으로 했던 거를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 30대 미혼 직장인 여성은 부모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따로 월세나 이런 게 나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월급은 세금을 빼고 난 다음에 170만 원이고 명절 상여는 설날과 추석에
100만 원씩 받아서 총 200만 원, 그다음에 성과금은 연초에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 1년에 2,44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고정지출로는 보험료가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7만 원, TV 인터넷은 본인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만 원, 어머니 휴대폰도 본인이 내고 있다고 해서 이거 3만 원.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있어서 23만 원씩 나간다고 하고 변동지출은 이제 개인 용돈 60만 원, 경조사비 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친구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생일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지출로 70만 원 정도 있었고 연간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 용돈을 챙겨드리는데 명절, 어버이날, 생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 분이니까 각 10만 원씩 하면 1년에 80만 원 정도 나가서 이걸 빼면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908만 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지출하는 걸 파악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여기서 고정지출에서는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한데 보다 보면 이제 TV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기본 등급이 아닌 걸 이용하고 있는데 TV를 많이 보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보는 건 아니라고 해서 이걸 요금 조정을 했어요. 기본 요금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고정지출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었고 변동지출에서 개인 용돈을 많이 줄였어요. 60만 원은 너무 많다. 이걸 30만 원 줄이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나가는 달이 있고 안 나가는 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5만 원씩 적립을 해둔 다음에 매달 목표한 저축액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연간 부모 용돈을 이제 이대로 드리고 그러면 모을 수 있는 돈이 1,340만 원으로 확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상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디서 얼마큼을 줄이고 얼마를 모으겠다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수치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변동지출의 개인 용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달 평균 3개월치여서 그렇지 더 많이 쓸 때가 많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평소대로 쓰다 보면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뭐 지나다니다가 뭐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이렇게 계획 없이 소비를 하게 되면 돈은 얼마든지 줄줄 새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을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꼭 지켜야 돼요. 월급에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적금을 가입해서 자동이체를 걸어두고요. 그리고 적금은 매월 적립 가능한 금액을 한꺼번에 불입하지 않고 쪼개서 불입을 하는 거예요. 매월 85만 원이 저축 가능하다고 하면 25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적금 통장 3개를 만들어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살다 보면 돌발 상황이 꼭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85만 원짜리 하나를 다 들었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게 돼서 적금을 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생겼을 때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통으로 다 깨면 그동안에 이자가 요즘에 이자율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아깝기도 하고 이걸 깨버리는 순간 나머지 돈도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통장 1개 정도만 깨서 쓰게끔 일단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깨지 않고 그대로 쭉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조정을 했을 때 한 1,34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욕심내서 한 1,400만 원까지 이렇게 뒷자리까지 얹어서 모아보겠다. 이렇게 좀 욕심을 내서 다른 데서 좀 더 조정을 해보셔고 뭐 생활 용돈을 좀 더 아껴본다던가 이렇게 노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금액이라도 꼭 지키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처음에는 타이트하지 않게 정하든 좀 더 타이트하게 정하든 이건 본인 선택 사항인데 정했으면 꼭 지키도록 노력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꼭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가계부는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에요. 매월 결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목표했던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중간 점검하는 수단이거든요. 미혼이거나 혼자인 분들은 본인 용돈만 책정하면 되는데 우리 주부들은 또 생활비를 책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3인 기준으로 60만 원 생활비를 쓰고 있고 여기에 의료비, 뭐
식비, 뭐 기타 뭐 부수적으로 평소에 쓰는 돈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60만 원만 따로 떼어내서 휴대폰 앱에 일단 60만 원 수입을 잡고 여기서 그때그때 기록을 하면서 예산을 넘지 않게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 쓰다 보면 잔액이 안 맞을 때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밀릴 수도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냥은 그런 대로 기록을 일단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체크하고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걸 막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썼으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절약할 수 있을지 앞으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거거든요. 낭비 항목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저축액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종잣돈 모으기가 빨라질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게 되면 모을 돈이 생기게 되고 그게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돈 모으는데 재미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좀 많이 듣는 질문들을 좀 생각이 나서 적어봤는데요. 여성분들 공감하실 텐데 꼭 화장품이 한꺼번에 떨어져요. 하나씩 떨어지면 그때그때 이렇게 사면 부담이 덜할 텐데 꼭 한꺼번에 떨어져서 목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사촌 동생도 생활비에서 이 화장품 때문에 들쭉날쭉한 걸 발견을 하고 조언을 해줬던 부분이어서 가져와 봤어요. 1년 동안 화장품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카드 내역서를 보면 가능하기도 하고 내가 쓰는 화장품들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 정도 쓰고 하는 게 대충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년 동안 어느 정도 쓰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거를 12달로 나눠서 이것도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본인 용돈에서 쪼개서. 그래서 사촌동생 같은 경우에는 매월 2만 원씩 적립을 해서 24만 원을 모아두는 통장을 이제 입출금 가능한 통장 하나를 비워서 모아두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서 화장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꺼번에 돈이 그 달에 한 달에 나가는 게 없어지니까 훨씬 자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목적별 통장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나는 여행이 너무 좋다. 여행은 꼭 가야겠다 싶은 분들은 여행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적립을 해두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비 많이 들 때 대비해서 매달 5만 원씩 적립을 해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뭐 사료나 간식 사는 데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공동통장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할인 금액을 따로 모아서 제가 쓰고 싶은 데 써요. 뭐 강의 들을 때도 있고,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더 나만을 위해서 쓰는 돈을 만들어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숨구멍을 만들어 두시라는 겁니다. 너무 본인은 옥죄면서 절약만 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절약이라는 것도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계속 지속해야 되고 중간에 지치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숨구멍을 만들어 두고 포기하게 되는 순간을 방지해 두는 거죠. 돈이 왜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약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돈을 쓰는 데가 없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쓸 때만 쓰는 거라 더 이상 아낄 데도 없는데 돈은 왜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카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카드 명세서에 다 나와서 가계부를 안 써도 돈 어디 쓰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작고 예쁜 쓰레기 같은 거 정말 많거든요. 당시 예뻐서 사왔는데 사실 집에 와서 그냥 뒹굴고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작게 쓰는 돈들이 사실은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돈을 모아서 계산해 보면 꽤 큰 금액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데 돈이 새어 나갔기 때문에 돈이 안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명품 가방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쓰는 돈이 없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카드 명세서에 나오더라도 그냥 우리 이렇게 세어가는 돈이 그냥 찍히는 것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면서 아, 내가 이거는 쓰지 않아도 되었던 거구나 라는 걸 느끼려고 가계부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 당연히 모을 돈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1,000만 원 모아서 언제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제 대답은 yes.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저의 순자산이 약 13억 원으로 투자를 통하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견디시면 꼭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 모으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건 누구보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처음에 이 1,000만 원씩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 원룸에서 살았을 때가 7년 전인데 1,000만 원씩 모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만 했으면 7천만 원밖에 못 모으는 시간이에요. 애도 태어나고 했으니까 더 못 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잘 견디고 공부해서 투자를 하고 나니까 자산은 생각보다 많이 불어나 있는 거죠. 제가 앞에 설명을 이제 쭉 들었지만 이걸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뭐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들여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 절약은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은 즐거워야 지속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아끼는 이 한 푼이 나중에 종잣돈이 돼서 두세 배로 돌아온다는 걸 깨닫는다면 푼단이라도 함부로 쓰는 일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돈 벌 기회는 늘 있다는 거. 처음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이 지루하고 조급함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은 절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기회를 알아볼 안목을 길러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1년 동안 적금을 해서 만기가 돼서 돈을 탈 때가 됐어. 이때 투자처를 만약에 찾지 못했다면 이 돈을 다시 고스란히 예금 통장에 넣어 두시고 다시 새로운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 나가시는 과정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종잣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있는데 이걸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묻는 글 카페 같은 데서 종종 보는데 이거는 남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가 공부를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이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진짜 사기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부가 덜 되어 있고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면 이 돈은 고스란히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이 돈을 막 불리고 하지 않아도 기회만 잘 잡고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만 할 수 있으면 돈을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힘들게 모은 돈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투자처를 찾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게 모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의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자 되는 다리 건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